안녕하십니까. 비 피해는 없으셨죠? 비 진짜 많이 오네요. 이거 간만에 괜찮은 장마다운 장마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지금 좀 무서운 상황이 되고 있죠, 계속. 저희 동네는 지대가 좀 높은 편이어서 괜찮은 편이에요. 수원 영통이 이제 지대가 좀 낮고, 저희 동네는 약간 좀 산 쪽으로 올라와 있는 지대라, 비에 대해서는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지금 사고 나고 있는 걸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은 중국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 한 40일 정도 비 왔잖아요. 산시아 무너지네 어쩌네 막 좋아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40일 정도 비가 오는 거를 저 정도로 방어해내는 걸 보면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40일 비 오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외로 셌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홍콩 중국 뉴스가 다 정치 뉴스 위주예요. 그러니까 경제 뉴스들이 종종 있긴 한데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뉴스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처음 출릴 때는 식당 정보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정보는 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확 먹어버리고 원체 이거 녹음이 좀 길어지는 추세여가지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BBC이고요. BBC 7월 31일자 홍콩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주는 경고. 지금 홍콩이 난리가 났죠. 그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하는 3차 웨이브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왜 3차 웨이브가 왔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자, 제목은 홍콩은 얼마 전까지 제목이 아니라 홍콩은 얼마 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모범 사례로 여겨졌다 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시작을 해요. 그쵸, 맞죠. 한국도 상당한 모범, 한국은 지금 2월에 한번 박살이 난 다음에 이제 잘 막고 있긴 한데, 홍콩이나 타이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좀 잘 막았던 지역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3차 웨이브가 원체 규모가 좀 커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여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최초 사례가 보고됐던 중국 본토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감염자 수의 증가를 잘 억제했다.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 도입됐던 극단적 봉쇄 조치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은 현재 2차도 아닌 코로나19,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30일, 7월 30일이죠. 7월 30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 홍콩의 사례는 코로나19는 물론 봉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기사가 도입부가 되게 좋죠. 대체 9일 연속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홍콩의 그 3차 유행은 어떻게 발생했던 걸까? 자, 이제 홍콩 대학교의 바이러스학 학과장인 말릭 페이리스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은 정말로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지적한 이제 두 개의 결함은 첫 번째는 많은 귀국자들이 격리시설 대신 집으로 14일간 격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있으면 14일 격리를 하는데 이게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도 격리를 좀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는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라면은. 자,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홍콩은 뭔 짓을 했냐? 홍콩은 선원, 항공, 승무원, 상장기업 임원 같은 사람들 약 20만 명에 대해서 격리 의무를 면제해줬어요. 그러니까 홍콩 정부는 홍콩의 정상적인 업무, 경제적인 이유가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를 위해서 이런 조처가 필요했다고 봤는데 일단 홍콩은 이제 물동량이 좀 많은 데죠. 항구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고 이제 비행기도 훨씬 많은데 그 허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부는 초기에는 격리 예외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최근 감염 확산에 예외 조치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항공 및 해운 승무원들에 대한 규칙을 강화했는데 이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주 초에도 한 외국인 조종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관광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장이나 승무원들 같은 경우 홍콩 가면은 일단 노는 곳이죠. 갈 데가 없는 인도와 다른 곳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자, 홍콩대학교의 유행병학 교수 벤저민 코울링은 홍콩이 겪는 격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여전히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뉴질랜드와 호주는 호텔에서 의무격리를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코올린 교수는 좋은 개념이긴 한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대한 요인은 바로 6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방역체계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치가 완화되면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이 빠르게 번지게 되죠. 이는 모두가 알아둬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도 알아둬야 할 교훈이지요.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하게 한 게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이 다시 4-6주 내에 지역 감염자 0명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 지난 7월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 7월 중순 야당 경선이 열렸을 때 이것이 새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투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이제 이 두 행사 때문에 코로나19 3차 유행을 일으켰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 베이징의 한 정치인은 이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기사 자체는 이제 뒤로 쭉 이어지는데, 뭐, 홍콩 정부의 홍콩 그 총선거 연기 조치가 이제 나온 후라,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의미가 없어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홍콩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이유로 2020년 9월 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홍콩 의회 총선거를 1년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뉴스는, 원래 이제 홍콩 정부는 3차 유행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청 강화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8월 2일자. 홍콩 식당 내 식사 금지 이틀 만에 철회. 홍콩이 보여준 코로나 탁상 행정. 자, 홍콩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식당 내 식사를 금지했다가, 이 참 웃기죠. 이틀 만에 철회했다. 야외 여름에 땡볕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노인들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탓이다. 뉴욕타임즈는 서민과 유리된 홍콩 정치인들 탁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켰냐면은, 일단 식당에서는 2명 이상 앉지 못하고요. 그것도 지금 여기 나오네요. 22일부터 매일 3자릿수대의 코로나 신경증자가 나오자 집단 코로나 발생자로 지목된 식당 영업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제했다. 그러니까 저녁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29일부터는 식당에서 아예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밥을 못 먹고 이제 테이크 아웃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먹을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노숙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냐, 벽화가 익숙한데 모르겠네요. 하여간 예. 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항의가 이제 뒤따르자 완차이지구에서 야채 가게라는 찬춘흥 씨는 뉴욕타임즈에 이날 점심을 땅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했다며 행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을 가리느라 바빴고 너무 더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뭐 시장국 19개 임시 쉼터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지만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틀 후인 31일 식당 내 식사 금지 조치를 처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저녁은 이제 점심까지만 가능하고 저녁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허용을 했죠. 그 한국의 밍글즈라고 미슐랭 스타 레이팅된 레스토랑이 홍콩에 개업을 했어요.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있는 날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개업을 하자마자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홍콩 테틀러라고 이제 레스토랑 관련된 정보 많은 잡지가 그 뉴스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로 인해서 식당들이 영업을 못한다는 건 좀 큰 타격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 시위 때문에 지금 되게 취약한 상태긴 한데요. 자, 과거 2017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자 슈퍼마켓 대신 택시를 타고 옛 관저에 가서 휴지를 가져왔다고 발언해 논란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회전식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죠. 남 장관은 당시 보좌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개찰구를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홍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실제 정치인들, 우리를 위한다고 한 정치인들과, 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과 너무 괴리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되게 우리나라도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대선 토론 때 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던 누군가는 지하철 요금을 몰랐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최근 얘기지만 요건 빨간당의 출신의 전직 의원은 뭐 지하철 타는 게 무슨 대모험이냐, 뭐 부인에게 물어봐서 어쩌면서 색을 메고서 지하철 타는 거를 막 이제 내가 좀 대단한 어드벤처를 한다는 느낌처럼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실례로 왜 택시 승차 거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들이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할까요? 이거는 뭐 의원 나리들은 택시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딸린 보좌관이 새벽이든 오밤중이든 부르면 오고, 또 길바닥에서 택시 잡는 일이 없죠. 그런 분들이 가시는 곳들은 이제 좀 택시를 불러줄 수 있는 식당들 같은 데 가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삶이 우리와 같아서 그런 일이, 길바닥에서 택시 잡고 택시한테 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면은 이건 진작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대책이 단순하게 뭐 택시기사 때려잡기가 되면 물론 안 되겠지만요. 이건 뭐 홍콩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되게 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뽑는 우리의 대표자들이라는 게 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싸우다가 찢어지고 다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이제 좀 상처받은 얼굴들을 한 사람들을 안 찍죠. 우린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 아주 고급지고 기름이 밴들밴들 흐르고 좋은 학교 나온 우리의 삶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늘 우리의 대표자로 뽑아요.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 뭐 비슷하죠. 지금 집권당의 부동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 그게 우리의 삶과 정치를 괴리시키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명동이나 지하철역에 연계된 요새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공실이, 지하상가는 정말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일 정도로 심해요. 좀 텅텅 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어디가 있을까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다가 갑자기 취업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괴리된 정치인들은 늘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하는 짓은 결국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그들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파괴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에 골몰하고 있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인해서 바뀌는 홍콩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디언 8월 2일자 도서관 선반에서 책을 꺼내고 노래를 금지하고, 이런 게 홍콩의 뉴 노멀입니다. 가디언이네요. 제목도 되게 좋아요. 8월 2일자인데 도서관 선반에서 책을 꺼내고 노래를 금지하고, 이런 게 홍콩의 뉴 노멀인 거죠. 제목도 참, 예. 자, 정리가 정말 잘 돼서 이 기사가, 기사 한 서너 개를 이거를 읽고 뺐어요.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던 기사들이었는데, 일단은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이징의 현재 홍콩 공격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한 달 새 종신재직 교수의 해임, 소셜미디어에 홍콩 독립에 대한 글을 올린 4명의 학생의 체포, 12명의 민주화 정치인들의 선거 자격 박탈, 총선거 취소로 인한 1년간의 입법 지연, 그리고 새로운 법화에서 해외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이어졌다. 끔찍하죠. 정상적인 시기에는 이런 각각 행동들이 분노와 항의를 촉발할 수 있지만, 특히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맹공격에는 저항을 조직하기에 너무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이 너무 빠르고 압도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베이징은 한 달 만에 꽤 자유로웠던 홍콩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세계적인 언론 검열을 실시 중이다. 자, 홍콩 대학 법학과 교수인 베니타이 씨가 센트럴 오큐파이 운동, 2014년 우산혁명과 관련된 운동이었는데, 그 센트럴 오큐파이 운동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해임된 것은 학문의 자유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의 해고 방식은 자율적이어야 하는 교육기관들의 권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잘 보여준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민주계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활동가 조슈아 웡은 페이스북에서 몇몇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말한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8월 31일이에요. 캐리람은 최근 9월에 열릴 예정인 총선을 1년 연기하기 위해 식민지 시대의 법률인 긴급조치법을 발동했다. 작년 11월 18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에서 민주화 세력이 압승한 것을 의식해 캐리람이 친정부 세력의 참패를 막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도서관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고 학교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건 홍콩의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다. 국가보안법이 도입되기 전 캐리람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범죄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약속을 했고, 압도적인 다수의 기본권과 자유는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의 공허함은 그녀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함을 드러낸다. 토요일 중국은 홍콩 바깥의 인사에게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시민권자인, 이 사람은 20년인가째 미국 시민권자예요. 사무엘 추를 비롯한 해외 민주화 운동가 6명이 국외 이탈과 외국 군대와의 결탁을 선동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됐다. 이제 외국인도, 예. I'm okay.
이 법의 적용으로 중국은 홍콩에 대한 의사표현에 있어서 레드라인, 국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빅토리아 팀버 후이 교수는 오늘날 홍콩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하나씩 차례로 논문을 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홍콩의 자유를 공격하는 야만적인 행위는 국내 시민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뿐이며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외국 정부들을 행동 용기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멘션은 지나치게 전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거의 아나무인이에요. 국가보안법과 관련돼서 지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EU도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선거 연기도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개의치 않고 있고요. 이런 중국의 분위기는 이따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다시 기사가 하나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다음 기사도 비슷한 분위기고 역시 가디언 기사입니다. 가디언은 후원을 해야겠어요. 가디언 8월 1일자. 문화혁명 때처럼 홍콩의 교육자들은 숙청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컬처럴 리볼루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화 대혁명이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물론 이제 한국 진보의 아버지 리영희 교수는 이걸 엄청 빨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러니까 어떤 저작이라는 게 정말 진리급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유용한 이야기들이 있고 특정 시대에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리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정 시대에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했던 분이죠. 좀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좀 리영희 선생이나 특히 신영복 선생 같은 경우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은 있어요. 물론 존경하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특히 리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화혁명에 대한 70년대 후반의 저작이면 그때 이미 이제 문화대혁명의 상황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옛날 얘기를 가지고 문화혁명을 찬양하셨죠. 물론 이제 후일날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70년대 중반, 70년대 초반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땐 서구사회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문화대혁명이 발생하고 나서는 정말 찬양하는 서구 지식인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70년대 중반이 되면 사실 드러날 거 다 드러났거든요. 그건 게으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평가는 그만하고요. 자, 기사를 보지요. 문화혁명 때처럼 홍콩의 교육자들은 숙청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제목 정말 끔찍하죠. 한 달 사이 전국의 대학, 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후 교사 중 나쁜 사과로 분류된 이들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곧 수업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나쁜 사과는 그 왜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은 이 사과가 남은 걸 다 썩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중국적인, 그러니까 반체제 선생님들, 중국에 좀 저항하는 입장을 가진 선생님들을 나쁜 사과라고 좀 중국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사와 학교는 1년 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정부 관리들과 친중국 캠프로부터 통렬한 공격을 받아왔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벌어진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말로 교수들과 교사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독살하고 독을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고 당국에 대해 적대적인 젊은 세대를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널리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명의 학자들이 해고됐다.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4명의 학생운동가들을 체포하고 12명의 민주화운동가들의 국회의원 선거 자격을 박탈한 같은 주에 일어났다. 아까 기사랑 같은 내용이죠. 2014년 문화혁명의 주동자 중 하나인 베니타이 법학 교수는 지난 화요일 홍콩 대학에 의해서 해고됐다. 타이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작년에 수감되기도 했다. 홍콩 사무를 감독하는 중국의 홍콩 연락사무소는 그의 행위를 정의의 행위라고 환영했고 학생들을 선동한다고 그를 비난했었다. 타이 교수는 자신의 해고가 홍콩에서의 학문의 자유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내가 사랑하는 대학의 종말을 목격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홍콩 침례대학에서 11년간 교수를 재직해온 민주파 성향의 국회의원이기도 한 슈가춘 의원은 대학 측에서 그의 교수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홍콩의 보안 책임자인 존 리는 목요일 친중계 신문인 대공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젊은이들을 독살한 책임이 있는 교육계의 나쁜 사과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존 리는 정부가 2년간의 공공의 적들을 엄중 처벌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인 존 리는 반정부 시위에 체포된 사람들이 약 40%가 학생이고 이 중에 100명 이상이 교사라는 통계를 들어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학교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사진은 이제 베니타의 교수고요. 홍콩 경찰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항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학생들이 국가에 대해 무례함을 보인다면 학교 측이 요청에 따라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뭐 예를 들면은 음악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항의 노래를 부르도록, 이건 아마 그 글로리 오브 홍콩일 거예요. 글로리 오브 홍콩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한 음악 교사도 해고됐다. 민주화 인사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대출받은 직후 제가 뭘 받지? 라고 한 다음에 검열국은 학교의 도서관 책을 검토해 국외 추방, 체제 전복, 테러, 외국군대 결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에 따라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의 조처를 옹호하지 않는 행동의 문제를 가진 교사들의 경우 학교가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교장을 파면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와 교수들은 자신이 처한 위협을 문화혁명 기간 동안의 위협, 즉 지식인과 다른 특권층을 겨냥한 중국의 격동적인 정치운동이라고 비유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글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교사인 패트릭 모는 정말 문화혁명 때와 같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당신 자신을 검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죠. 내가 했던 SNS에 했던 모든 말들이 검열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법적 혹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는, 물론 뭐 한국에도 특정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린치를 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한국은 아직 일반적이진 않죠. 지난해 시위 때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한 역사교사는 경찰 노조와 교육당국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친중국 언론의 보도와 자신의 학교 문제에 항의하는 단체, 학교 정문에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런 교사 잘라라라고 항의하는 단체들의 신랄한 발언에 겁을 먹었다. 그는 직업을 유지했지만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부터 널리 비난받고 있는 과목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었다. 여기서 이 학문은 이제 뭐 진보적인 사관관 역사학인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이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말을 조심해야 돼요.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위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할 용기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후 일부 학자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피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자, 슈 교수라는 사람은 학자들이 언론과 사고의 자유를 갖지 않는 한 이런 교육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세장에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빨간 선과 출입금지 구역을 인식하고 나서 그 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매우 나쁜 교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권에 유리한 표준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당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는 말했다. 홍콩은 독자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반지성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자, 그 와중에 총선거가 1년 연기됐죠. 다음 뉴스를 봅니다. 한겨레 8월 1자 입법회 선거 연기된 홍콩 중앙 직할 통치 전면화 우려. 입법회 선거 연기된 홍콩 중앙 직할 통치 전면화 우려. 자, 마스크를 쓴 캐리람의 퇴. 이거 국가법에 걸리는구나,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캐리람 선생님. 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홍콩 정부가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전격 결정하면서 입법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과도 입법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 직할체제가 굳어지지 않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가 지금 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이 선거를 1년 연기를 하는 초유의 지금 상황이, 그것도 이제 이머전시 파워 긴급조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가 지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입법회가. 그럼 그 1년이 연장된 기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기존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 물론 법이 없죠, 이런 내용은. 두 번째, 중국 정부가 그 1년의 기간 동안 입법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임명한다. 네, 두 번째는 더 어이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조안을 가지고 지금 캐리람이 중국 정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어요. 그 2003년 사태 이후로 2004년 유권 해석 사태가 중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모든 법에 대한 해석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해석이 나오는 걸로 어떤 식으로 결론가 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상황이에요.
자, 람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제 선거 연기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선거를 1년이나 늦춘 것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일 뿐이란 비판이 거세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14일 연기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선거법에는 14일씩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1년을 확 늘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영국 식민지 시대에 만들었던 이머전시 파워, 그러니까 그 긴급 조치를 이제 쓴 거죠. 자, 친중파의 입법회 다수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원래 환타 리포트가 좀 망했는데, 원래 이제 민주파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35 플러스였어요. 지금 홍콩 의회가 70석인데 지역에서 지역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35석까지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딱 절반이죠. 근데 지난번 홍콩 그 구의회 선거를 보면은 그때 18개 선거구 중 17개를 먹었기 때문에 정말 35석을 다 차지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딱 과반이죠. 35대 35가 되는데 이제 비례 선거라고 흔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비례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나머지 35석 중에 1에서 3 정도는 민주파 의석이 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야대 여소가 생기는 거죠. 여소야대의 전국이 생기는 거고 민주파가 최초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파의 최대 계획은 이제 여소야대를 건설해가지고서 어찌됐건 그러면 뭐 이제 법안을 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법안이 넘어가면은 다시 중국의 전인대가 허용을 해야 법이 이제 시행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걸 막을 수는 최소한 안전적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민들이 더 이상 시위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제 전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느낀 거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요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이렇게 그 감염력이 좋은 질병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근거는 없는 얘기긴 한데, 사실 특정 시기에 유행을 시켜서 모든 정치 행사나 혹은 반정부 활동을 막는 데 활용하기는 너무 좋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아마 몇 년이 지나면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홍콩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사망률은 꽤 낮은 편인데 사람들의 공포는 지금 상당히 극대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요리하기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69조는 입법위원회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입법의원의 임기는 오는 9월 30일 끝난다. 당장 10월 1일부터 홍콩 전국이 입법부 공백이란 위헌적 상황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람 장관은 선거 연기 발표 후 중국 중앙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기본법 제158조가 이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권한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래서 오는 8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수립 중인 13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21차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8월 8일 이 녹음하는 날짜로부터 뭐 다음 주엔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 입법위원회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직접 과도입법위원 전원 임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현 입법위원회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출마 자격을 박탈한 엘빈 영 국민당 수석 등 야당 현역 의원 4명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야당 소속 홍콩 입법위원을 축출하는 셈이 된다. 앞서 홍콩의 민주파 의원 22명은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람 장관의 선거 연기 결정으로 헌법적 위기 상황이 조성됐고 홍콩의 자율성이 더욱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중파 진영이 향후 1년간 과도 입법회를 통해 그간의 야권의 반발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각종 법률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람 장관의 선거 연기 결정 발표 직후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협정 조약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IFP 통신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의 말을 따 야권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한 홍콩 정부가 선거마저 연기한 것은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다.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있죠. 지금 EU 차원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 지금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금 이제 범죄인 인도 협정을 파기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한국도 책임 있는 국가라면은 한국이 지금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걸 유지할 경우 홍콩 시민들이 인신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권 감수성이 있는 최소한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는 분이 대통령이 있는 나라라면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 조치를 좀 뭐 보유한다거나, 사실 뭐 지소미아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인권적인 면에서 보자면 말이죠.
자, 당연히 전 세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목만 갈 건데요. 자, 요미우리 신문 8월 2일자인데 홍콩 선거 연기에 미 국무장관이 비난 성명,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자, 동아일보 유럽연합 홍콩 입법회 선거 연기 재고하라. 같은 식으로 국제적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제 중국은 쌩을 까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이슈가 생겼어요. 매일 경제 8월 3일자. 깊숙이 손 뻗는 중국 홍콩 코로나 전수조사에 의료진 파견. 자, 무슨 말이냐면 홍콩에 지금 코로나19 3차 웨이브가 있다 보니까 이제 홍콩은 이제 의료 붕괴까지 왜 이렇게 좀 과장된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가 실제로 홍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750만 홍콩인에게 공짜로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인도주의적.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케이 캐시백인데 정명윤 고객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 제가 지금 뭐 일하는 중이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공짜 검사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콩인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검사를 받으면 결국 내 개인의 그 DNA 정보가 본토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아냐라는 식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예, 지금 또 오산 공군 비지에서 뭐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걸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일까지 12일 연속 1일 100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발견됐고요. 홍콩은 이제 많은 환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홍콩 지역 사회의 확산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홍콩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3,511명, 엄청 늘었어요 진짜. 이 중 3분의 1가량이 최근 열흘 동안 집중된 것으로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1,000명이죠.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의 지원을 받아 전수조사에 가까운 대량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재 특유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도시 전체를 부분적으로 봉쇄한 채 수백만 시민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공 통제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홍콩 시민들의 생체 정보가 중국 땅에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등 홍콩 일각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온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에 나서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뭐 이미 시위를 하고 있네요. 홍콩 정부는 시민들 생체 정보가 중국 본토로 넘어갈 일이 없다면서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요새 솔직히 뭐 홍콩 정부가 무슨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 폴찬 홍콩 재무장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는 정부의 전염병 방지 업무를 공격하는 거짓 소문들을 고의로 퍼뜨린 이들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자, 홍콩 뉴스는 이걸로 끝이고요. 중국 뉴스로 갑니다.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조선일보 7월 30일자. 중국은 서류를 불태웠고 미국은 두보의 시를 의웠다. 아, 예, 조선일보 기사인데 기사가 제목이 너무 멋져요. 중국은 서류를 불태웠고 미국은 두보의 시를 읊었다. 자, 지난 3년간 이렇게 활력 넘치는 청두에서 미국 총영사로 일해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총영사로 있으면서 청두는 저와 제 가족에게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저는 결코 청두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보복으로 폐쇄 조치를 당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짐 멀리낙스 총영사는 총영사관 폐쇄 다음 날인 지난 2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유창한 중국어로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나라의 그 장모 대사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긴 하지만 있으면은 중국말을 할 수는 있을까요? 니하오는 할 수 그건 하겠죠. 예. 그는 30년 전인 1990년 스촨 사범대학에서 유학을 오면서 중국과 첫 인연을 맺은 이야기로 시작해 지난 3년간 총영사로서 해온 주요 교류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했다. 말미에는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 또 이제 청두에 그 두보 초당이 있죠. 두보가 설던 초가집이 있는데 두보의 시 춘야희우의 한 구절로 청두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멀리낙스 형사가 가장 좋아한다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효간 홍습처 화중금관성이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 예, 청두의 옛 이름인데 이 꽃들이 활짝 피었네 라는 내용이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딱 봤더니 이제 그 청두에 꽃이 활짝 피었다
약간 이제 그 호우 시절 같은 느낌이죠. 멀리나스 총영사가 이 작별 동영상을 찍은 곳도 청두에 있는 두보 초당이었다. 그는 린제웨이라는 중국 이름도 갖고 있다. 미중 양국이 휴스턴과 청두에 있는 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관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는 평가가 중국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청두 주재 총영사관은 총영사관 성조기 하강식 장면과 총영사의 작별 동영상 등을 웨이보에 차례로 올리며 아쉬움 속에서도 따뜻한 작별 인사를 전해 대국의 품격을 보여준 데 비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인사는커녕 마당에서 각종 문건을 잔뜩 불태운 뒤 인사도 없이 야반 도주하듯 총영사관을 떠났다는 것이다. 재밌죠, 얘기 자체가. 자,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네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막 깃발 저거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그 청두는 지금 막 불태우다 걸리고 뭐 이제 불태우는 장면 보이고 뭐 그러네요. 주중 미국 대사관은 청두 주재 총영사관이 폐쇄된 지난 27일 오전 1985년 이래 청두 총영사관은 미국민과 스촨, 충칭, 꾸이저우, 윈난, 티베트 지역 중국인들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우린 영원히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39초짜리 동영상을 웨이브에 올렸다. 이어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총영사관 개관식 사진 등을 게재했고 오후 늦게는 총영사관 미국 성조기 하강식을 담은 48초짜리 동영상을 내보냈다. 반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은 폐쇄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달 21일 마당에서 문건을 대거 불태워 휴스턴시 소방당국이 출동한 일이 벌어졌다. 폐쇄 당일인 지난 24일에는 총영사관 출입문 열쇠를 잠궈놓고 떠나 미 연방 관리들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야 했다. 중국의 유명 인터넷 소설가이자 스포츠 평론가인 마오홍은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멀리나스 총영사가 두보에 시를 남긴 것은 중미 관계가 암흑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 시 한 수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미국 영사관은 허겁지겁 문건을 태우지 않고 떠났고 중국 관리들은 문을 부수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썼다. 한 중국 네티즌도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이런 것이 대국의 풍모라며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처럼 몰래 문건을 불태우고 문을 걸어 잠궈 인수인계도 거부한 채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국기를 내리자마자 호다닥 도망가지 않았다고 했다. 뭐 이제 약간 이제 뭐 조선일보의 성향 자체도 이제 좀 약간 친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용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건 딱 느낄 수 있는 정말 기사 되게 뭐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되게 잘 맞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썼다고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떨 것인가? 자, 이건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China is powerful now. 인도를 여행할 때, 1999년도에 인도가 처음 핵실험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 인도를 다니니까 모든 인도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네 나라 뉴클리어 웨폰 있니? 없어. 니네 나라는 언스트롱하구나. 우리 인디아는 베리 스트롱해. 왜냐하면 뉴클리어 웨폰이 있거든. 뭐 이 지랄을 갖다 1년 동안 했거든요. 딱 그 느낌이 나는 대사입니다. 무슨 뭐 우리나라는 세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자, 이 기사는 작년 7월의 한국 상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죽창 들고 뭐 그랬던 상황과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더 생각할 점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중국이 해외의 공격을 받음에 따라 그러니까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가 계속 자극을 받고 있다. 자, 여기가 지금 청두 주재 그 미국 영사관 이제 폐쇄하기 전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에요. 막 좋아하고 있네요. 지금 내가 아는 누구랑 좀 닮았네. 중국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은 단순히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장소였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국기를 흔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했다. 한 여성은 영사관 문을 닫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우리는 간첩들 위한 허브한 것을 드디어 쫓아냈어! 라고 건물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나라는 예전과 다릅니다. 청두에 사는 25세의 우씨가 말했다.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중국 지도자들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감정이 너무 높을 때 공산당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데 유용했지만 위험했다. 2012년 영토 분쟁에 대한 그러니까 한 반일 시위는 선정 거주자들이 일본 자동차를 뒤집어뜨리고 격파하면서 폭동으로 바뀌었다. 그래, 조금 낫네요, 한국이. 당시 국영 차이나 데일리는 사설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애국심은 결코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리우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사실 일반적인 정서에 비해서는 민족주의적 주장이 좀 더 대표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때문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목소리는 민족주의자들의 발언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검열이나 이런 걸 하고 뭐 정부 비판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민족주의적 주장, 일본 욕하고 미국 욕하고 우리가 싸우는 사람 욕하고 이러는 것들은 허용이 되고 칭찬되고 해도 되고 좋아요를 받고 따봉을 받는 거죠. 정말 비슷하죠. 우리는 물론 이제 통제를 받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시그널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때문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목소리는 민족주의자들의 발언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커지고 최근에는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 씨는 자신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죽창을 들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견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절망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처기에는 뭐 이제 반일 불매 운동이 개인의 선택이니 어쩌고 하다가 커뮤니티 같은데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그 이제 일베하고의 맞먹는 클리앙 같은데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빈댓글부터 이상한 린치를 받죠. 일본 게임 모동숙 같은 거 하는 걸로도 공격을 받으니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자, 우리는 견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우리가 통제력을 잃은 기차를 타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다. 예, 죽창 선진국으로서 씁쓸합니다. 우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선 토착양이라고 부를까요? 우씨는 느긋하고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청두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의 도시는 항상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회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영사관을 닫았지만 여전히 후회한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렇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요즘 뭐 중국은 뭐 이런 이제 그 친베이징에 뭐 이러고 있네요. 폼페이오죠. 이 사람이 지금 중국 국기 밟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중국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경제 7월 30일자. 베이징 상하이 빌딩 공실률 10년 만에 최고. 한국경제 뉴스인데, 자,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무실의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에 따르면 올 2분기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대도시의 사무실 빌딩 공실률은 평균 20%를 넘어섰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의 사무실 공실률은 2분기 15.5%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12.6%를 웃도는 수준이자 201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다.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해진 공급 과잉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때문에 공실률이 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휴스턴과 청두의 총영사관을 각각 폐쇄하는 등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CBRE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주요 대도시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임대 재계약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중국 부동산 정보 그룹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상당수 기업이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무실 확장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기업들도 많아 당분간 공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뭐 여기도 생각 없긴 마찬가지네요. 자, 다음 뉴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뭐 중국도 뭐 최근에 이제 비자 정책이 새로 나왔죠.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뭐 들린 이야기로는 이제 뭐 한한령은 깨졌다라고 하는데, 정부 이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3년 만에 한한령 겨우 해결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오지는 못하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상하이 영사관은 짜파구리를 끓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7월 30일자.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은 왜 공관서 짜파구리 끓였을까? 참고로 이 기사는 지금 이 영사관이 뭐 이런 일도 한다라고 칭찬한 기사인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짜파게티 스프는 다 넣고 너구리 스프는 절반만요. 너구리 스프를 다 넣으면 짠맛이 강해져요. 중국 상하이시 창寧구 외교단지에 있는 주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에 영화 기생충의 등장에 인기를 끈 짜파구리 냄새가 퍼졌다. 총영사관이 초빙한 한국인 요리사가 자기 앞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짜파구리를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를 중국인에게 널리 알리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걸 영사관이 왜 합니까 도대체? 상하이 총영사관이 30일 자체 비디오 인터넷 방송 채널인 온 상하이를 만들어 디지털 외교에 나섰다. 이게 무슨 외교야, 씨. 총영사관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총영사관 1층에 우리나라 세계 공간 중 처음으로 간이 방송 스튜디오 공간도 마련했다. 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니네가 왜 하냐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중앙일보 8월 2일자. 땅 강바다 사방에서 노려본다. 중국의 적 미국뿐일까? 중앙일보 기사인데 역시 중국 기사는 중앙일보예요. 정말 중앙일보는 중국 기사 맛집.
이거는 뭐 기사가 좀 괜찮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다 읽을까 합니다. 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순식간에 몸을 불렸지만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지켜온 적을 상대한 일은 쉽지 않다.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정신이 사납다. 미국과의 싸움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데 이유 국가들이 온갖 항의를 받고 있는 요즘 중국의 상황이 꼭 이렇다. 좋은 혓바닥 내밀기네요. 인도군이군요. 카시밀인데.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무려 14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북쪽으로는 몽골과 러시아, 동쪽으로는 북한,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과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네팔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지정학적으로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천운을 타고난 곳이다.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끝! 동쪽과 서쪽에는 드넓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남쪽 해상에 쿠바가 있지만 국력으로 비교가 안 된다. 풍족함이 넘쳐 흐르는 땅인데 적이 없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적어도 국경 문제에서만큼은 중국 정부가 골머리 싸맬 일이 미국보다 많다. 그것도 훨씬. 먼저 육지를 보자. 최근 중국과 가장 갈등이 격해진 곳은 인도다. 분쟁터는 히말라야. 불분명한 국경 때문에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라다크 가랑 계곡에서 지난 6월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이건 저의 이제 그전 팟캐스트를 이거 보시면은 자세히 네 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죠. 사상자가 발생해 감정은 격해졌고 최신식 무기 구축 대결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오지 중에 오진 이 땅을 중국은 포기하기 싫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 이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를 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서다. 위구르와 티베트는 독립을 꿈꾼다. 이들을 놓아줄 수 없는 중국은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단단히 약점으로 잡혔다. 그러니 더더욱 놓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인도가 만만하냐? 중국과 맞먹는 인구를 가진 인도. 땅도 넓고 경제 규모도 크다. 심지어 핵 보유국이다. 또 매년 중국에서 수백억 달러치 물건을 사들이는 주요 고객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 IT 기업들은 아시아, 그중에서도 인도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갈등이 커져봐야 좋을 게 없다. 얼마 전 인도 법원이 마윈 알리바바 전 사장을 부당해고 혐의로 소환한 일이 그 예다. 작은 나라와도 크고 작은 갈등이 산재해 있다. 지난해 6월 중국군은 네팔의 작은 마을을 침입해 여기는 티베트 영토이며 티베트는 꼭 중국 땅이라고 선언한 후 점령해버렸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전전긍긍한 네팔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티베트로 가는 길을 뚫는다며 네팔 땅을 자국에 편입시켜버렸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진핑 국가주석 형상의 인형을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을 정도다. 네팔 정부는 끙끙 앓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 꺼낸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네팔에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반중 감정이 중국에 득될 것도 없다. 1대1로는 시진핑이 애지중지한 프로젝트인데 네팔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얀마, 부탄 등과 영토 분쟁 중이다. 남쪽에서 땅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땅 위로 흐르는 강에 시선을 돌려보자. 동아시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은 중국 고원에서 시작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바다로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베트남 남부를 비롯한 동남아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땅이 쩍쩍 갈라지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왜일까? 오직 지구온난화 때문일까? 중국이 메콩강 상류를 틀어진 탓이다. 중국 정부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하에 메콩강 상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다. 같이 쓰는 물을 가둬두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강 하류는 메마를 수밖에. 농민들의 고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는 열불이 나지만 항의가 먹히지 않는다. 물을 준 자가 곧 권력, 중국이라서다. 강은 흘러 바다로 간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분쟁 중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바다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이기 때문이다. 실효 지배를 위해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 정도다. 가장 격렬히 항의하는 곳은 베트남이다. 길게 뻗은 베트남 땅 오른쪽이 바로 그 바다라서다. 베트남에선 종종 남중국해 영해 침범을 규탄하는 반중 시위가 격하게 벌어진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경제적으로 점점 밀접해지고 있는데도 그렇다. 온 기운을 모아 랭킹 1위에 도전하고 싶은 중국. 그러나 이웃에선 반중 정서가 커져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중화민족 평화 예호를 외치며 평화의 길을 걸어나겠다고 다짐했던 시진핑 주석은 과연 평화롭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중국에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굴욕적이란 비판에도 경제 지원 등 다른 걸 얻어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으스댈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공짜는 아니란 이야기다. 라는 레알 반중 기사였습니다. 또 뭘 먹어야지. 확실히 이게 1시간쯤 되면은 왜 그래 시리야. 하지마. 1시간쯤 되면은 안 좋아요 상태가. 늙으니까 침도 마르네. 아이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줄였네 진짜. 마지막 뉴스는 되게 가벼워요. 마카오 신문 8월 6일자. 마카오의 노상에서 하반신 노출. 여성 3명이 피해. 중국 본토 출신의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더워서 지퍼를 닫는 걸 잊었다. 혐의 부인. 네. 마카오 노상에서 하반신 노출. 여성 3명이 피해. 중국 본토 출신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더워서 지퍼 닫는 걸 잊었다. 혐의 부인. 아주 그지 같은 뉴스죠. 마카오가 동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살인 사건 같은 것도 나면은 거의 일면을 차지할 정도로 뉴스가 없어요 거의 진짜로 여기는. 그러니까 그 되게 시골 뉴스 같은 정말 뭐 인구 한 뭐 20만 10만 사는 소도시 뉴스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뉴스가 있는데. 마카오 치안 경찰국은 8월 3일 여성 3명에게 치안 및 노출 행위로 마카오에서 취업 중인 30대의 중국 본토 출신 남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초 마카오 만도 북부의 노상에서 낯선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여성과 낯선 남자가 갑자기 하반신을 노출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잇따라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 순찰을 강화했다. 7월 29일 밤 경찰관이 사건 현장 근처를 순찰하고 있을 때 거동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10분간 미행한 결과 남자 근처를 지나는 여성 행인이 놀란 듯 남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를 바로 제지했다. 여성에게 사정을 물었더니 맞은편에서 걸어온 남자가 갑자기 바지 속에서 손을 넣고 하반신을 만지작거렸기에 겁을 먹고 떠났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현장에서 자신의 음란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됐다. 그 후 조사에서 7월 상순에 발생한 2개의 사건 용의자와 용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틀림없다고 확인이 되었지만 이 남자는 2건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손이 닿았을 뿐이라거나 더워서 지퍼를 안 닫고 있다가 우연히 상대방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관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이 됐고요. 뭐 재판 결과가 곧 나오겠죠. 여기 좀 빨리 하는 편이라. 뉴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좀 가벼운 뉴스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해놔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이런 거는 막 이런 거를 가볍게 소화하는 형식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뉴스가 지금 몇 개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줄이고 줄였어요. 뭐 그 외에 뭐 뉴스를 좀 보면은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사소한 얘기를 좀 하면은 지금 중국 베이징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개장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준비가 착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번 동계올림픽, 근데 지금 뭐 도쿄 하계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지금 이게 좀 연년이 치르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코로나가 더 커지면 이제 둘 다 못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예요. 해리포터 바들은 아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개장 준비를 착착 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이 이제 지금 한국인 비자 입국 제한을 완화해가지고서 이제 뭐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원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뺐고 그다음에 비자 금지로 인해서 마카오의 게임 수익이 94.5% 그러니까 카지노 수익이 무려 94.5%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약간 이제 마카오 뉴스가 많았고요. 이 뉴스를 하는 김에 이제 뭐 크게 안 읽을 거니까 오키나와는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그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라고 미군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지랄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해운대에서 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확진자들이 왕창 나와가지고 지금 꽤 청정 지역이었던 오키나와가 지금 일본 내 감염 1위가 됐어요. 진짜 난 진짜 파괴왕인가? 뭐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31일만 하더라도 하루 71명씩 지금 현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키나와는 지금 독자적인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출도 자제하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키나와는 경제가 원체 취약하고 관광 의존도가 높은데 작년부터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국제거리 쪽에 있는 가게들도 한 30%가 폐업을 했다라는 좀 우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끝났다. 하여간에 오키나와 뉴스였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씩 계속 밀렸죠, 지금. 지금 녹음 시간이 오후 5시 17분인데, 목요일. 오늘 밤 안에 올려서 금요일 날은 볼 수 있게 하고, 예, 뭐, 그래야겠네요. 이거 시간 진짜 많이 뺏기네요, 근데. 이게 좀 쉬운 방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 국제뉴스를 아주 잘 읽어주는 인도놈이 있다라고 홍보해 주시고, 그분의 핸드폰을 뺏어서 강제로 구독을 눌러주시거나 하는 일들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건 정말 미덕이죠. 찬양받아야 될 일이고,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뭐 수익이 나봐야 뭐 이제 주변의 지인인 S모님 보면 뭐 이제 뭐 그래봐야 뭐 몇천 원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 틀어놓고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재생이 돼가지고 4만 시간인가 만들어야 된대요. 4천 시간인가? 4천 시간인가 보다. 근데 지금 1300 몇 시간밖에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택도.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